너 대체 한국에서 뭐하고 온 거야? 여기는 미국의 어떤 가정집. 한국에서 지내던 한 여성이 집으로 돌아오자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내 이 여성이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자 가족들 중 한 명은 격한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무슨 일을 겪었던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대생인 엘리나라고 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되면 꼭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해왔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외로 나가서 많은 경험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에는 해외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볼 생각을 했었죠. 어디를 갈까 이리저리 찾아보던 중 예전부터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궁금해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일본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했어요. 한 달씩이나 되는 기간 동안 여행을 하려면 여행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죠. 마침 운 좋게도 제가 사는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내걸었더라고요. 뭘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가깝고 하기 쉬운 알바라서 잘 됐다 싶었죠.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다음날 마트로 달려가서 면접을 봤답니다. 처음 맡겨진 업무는 상품 진열이었어요. 저는 과자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죠. 처음엔 상품을 예쁘게 늘어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요령이 생기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자 진열대를 관찰해보니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보통 과자들은 진열해 놓으면 며칠에서 길게는 일주일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곤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 과자만큼은 진열하자마자 금세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채워도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 과자가 어떤 건지 알아보자 정체는 바로 꼬북칩이라는 과자였어요. 어떤 나라에서 팔고 있는 과자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한국에서 파는 과자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처음에 일본 과자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과자라니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까지 불티나게 팔리는 과자는 한국 과자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꼬북칩만 쉴 새 없이 채우다 보니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작은 과자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건지 너무 궁금했죠.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매대에 진열하기 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꼬북칩을 하나 샀어요. 꼬북칩 봉지를 뜯는 순간 먼저 은은한 콘소메 향이 코끝을 자극하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한 조각을 입에 넣어보았죠. 그러자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서 살살 녹는 거 아니겠어요? 도톰하고 바삭한 식감도 최고였죠. 얇은 과자가 겹겹이 쌓여 독특한 식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맛보기 시작하니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마치 프링글스처럼 계속 집어먹게 되는 중독성 있는 과자랄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몇 조각을 먹어치웠는데 순식간에 한 봉지가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한국 과자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아무튼 꼬북칩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답니다. 직접 먹어보고 나니 그 인기 비결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렇게 금방 먹어치울 줄 알았다면 10봉지 정도는 샀어야 하는데 괜히 소심하게 굴었나 봐요.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자 저는 마트에 도착해서 과자 창고로 향하는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한 동양인 알바생이 있었는데 그 알바생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 동양인 알바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식용 시리얼을 자기 입속으로 털어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몰래 훔쳐먹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행동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알바생은 대놓고 시리얼 봉지에 동봉된 증정품까지 슬쩍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둘 뜯어내서는 자기 가방 안에 쑤셔 담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내내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었어요. 결국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제 갈 길을 갔죠. 그렇게 어이없던 일은 뒤로 하고 맡은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과자를 옮겨 나르며 진열대를 채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까 봤던 바로 그 동양인 알바생이 지나가면서 앉아있는 저를 밀치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는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고 기분이 나빠서 그 동양인을 쳐다봤어요. 그 동양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저를 째려보면서 제가 거슬린다며 자기 앞을 가로막아서 넘어질 뻔했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렸어요. 말도 안 되는 트집에
어이가 없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뭐 이런 억지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 알바생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은 아닐지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 대해 막연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일로 그 호감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동양인 알바생의 정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출근해서 매장을 둘러보는데 어제의 그 동양인이 또 눈에 띄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진상짓을 할까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이전보다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무 시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 응대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고 매장 정리는 뒷전인 듯 했죠. 도대체 마트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광경이었어요. 오죽하면 저랑 그 동양인은 꽤 떨어져 있었는데 제 귀에까지 유튜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죠. 도대체 뭘 보고 있나 살짝 들어보니 중국어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부터 저는 중국이라면 치를 떨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님께서는 그 알바생을 발견하셨어요. 일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놀고 있는 모습에 매니저님의 얼굴이 확 구겨지는 게 보였죠. 결국 그 자리에서 중국인 알바생은 바로 해고를 당하더라고요. 곧장 짐을 싸서 나가는 것까지 봤답니다. 솔직히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하러 가게 될 나라가 저렇게 개념 없는 중국인들로 가득한 중국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새로운 일거리가 주어졌어요. 바로 제가 시식 코너를 맡게 된 거였죠. 사실 시식 담당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리를 정말 못했었거든요. 조리해야 되는 시식 일을 맡게 된다면 아무도 제 상품을 사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요리를 못해도 전날 봤던 그 중국인 알바생처럼 시식용 음식을 몰래 먹는 뻔뻔한 짓만은 절대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식대 앞에 섰어요. 오늘 선보일 제품은 바로 한국 브랜드인 비비고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 살짝 긴장되기도 했죠. 사실 저는 만두를 한 번도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눈앞에 놓인 이 만두를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죠. 난생 처음 만나는 음식을 시식용으로 내놓으려니 괜히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우선 포장지에 적힌 조리법을 유심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맛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되더라고요. 평소 요리와는 담을 쌓고 살았지만 그래도 매뉴얼이 있으니 할만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두를 굽기 시작하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만두가 타버리는 느낌이랄까요? 괜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죠. 혹시 망치는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을 졸이면서 만두를 뒤집어 봤어요. 결과는 처참했죠. 만두 겉은 새카맣게 타버렸고 만두를 시식대에 얹어놓자 손님들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에 괜히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팔아보겠다고 만두를 구웠는데 아무도 제 만두를 사가지 않았죠. 급기야 매니저님이 절 불러내셨어요. 만두 매출이 형편없다면서 이 정도면 시식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혼내셨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매니저님께 혼난 이후 저는 만두를 쳐다보면서 멍하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구워야 할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치즈 시식을 담당하던 한 동양인 알바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절 걱정해 주더라고요. 괜히 그 모습에 울컥하는 거 있죠? 그 동양인은 자신을 한국에서 온 민서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민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처음 시식을 담당할 때는 다들 어려워한다면서 금세 적응할 거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두를 잘 구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서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여러 번 뒤집어가며 굽는 게 포인트라고 알려줬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혀야 제맛이 난다고 했죠. 듣고 보니 조리법이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그렇게 민서의 꿀팁을 전수받은 저는 자신있게 팬을 잡았죠. 천천히 노릇한 빛깔이 나도록 만두를 뒤집어가며 구워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 새로 구운 만두는 비주얼부터 달라 보였어요. 먹음직스러운 색깔의 겉은 바삭해 보이면서도 속은 부드러워 보이는 식감이 기대되더라고요.
왠지 이번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역시나 손님들의 반응이 금세 달라졌어요. 호기심 어린 눈길로 만두를 집어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맛있다는 듯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세우시는 분도 계셨죠.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만두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시식기간이 끝나는 날, 제가 구운 만두 덕분에 판매량이 목표치의 2배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약간의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었죠. 매니저님도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만두를 잘 구울 수 있게 되었냐면서 비법을 알려달라는 거 있죠? 매니저님께 칭찬을 들은 그날, 저는 민서에게 작은 보답을 하고 싶어 점심이라도 제가 사겠다고 말했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하는 모습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햄버거 가게로 향했어요. 민서는 치즈버거를 시켰고 저는 감자튀김이 곁들여진 세트 메뉴로 골랐죠. 민서와 마주 앉아 햄버거에 큼지막하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민서는 제게 여러 노하우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상품을 더 눈에 띄게 진열할 수 있는지, 유통기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실용적인 팁들이었죠. 민서가 조언해준 대로 해보니까 일의 능률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종종 실수로 상품을 잘못된 곳에 진열하면 민서가 몰래 와서 알려주곤 했어요. 덕분에 제 실수가 줄어들면서 매니저님께 혼나는 횟수도 줄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희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절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점심을 함께 먹는 건 물론이고 근무가 끝난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묻곤 했죠. 민서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한테 문자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민서는 한국 영화 기생충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재밌으니 꼭 봐보라고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기생충을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봉준호 감독 영화인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 영화는 처음 봐서 반신반의하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제 걱정이 괜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장면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이한 연출이랑 배우들 연기에 완전 빠져들었죠. 한국적인 정서가 좀 낯설긴 했지만 등장인물들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심장이 쫄깃해지는 느낌이었죠.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니까요. 기생충을 본 이후로 한국 문화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득 한국이 일본보다 더 트렌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겨울방학에는 일본 말고 차라리 한국으로 여행을 가볼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 이후로도 민서는 저한테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알려줬고 전 어느새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죠. 출근할 때면 평소보다 더 한국 상품들이 눈에 자주 띄었어요. 특히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꼬북칩처럼 엄청 잘 팔렸죠. 진열대에 채워놓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까르보 불닭볶음면 맛이 너무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살 수가 없었어요. 워낙 한정 수량만 들어와서 손님들 것까지 생각하면 직원들은 못 사게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민서한테 하소연하곤 했죠.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항상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건지 꼭 먹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숨을 쉬는 저를 보면서 민서는 만약 한국에 같이 가게 되면 직접 끓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일본 말고 한국을 가야겠다고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민서한테 이번 겨울방학에 한국에 간다면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봤죠. 민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좋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민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지내면 숙박비도 아낄 수 있으니 거기서 묵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서 민선의 집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때 사실 주춤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지하철은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었고 타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저분하냐고요? 아무래도 지하철역으로 가면 종종 쥐랑 바퀴벌레를 볼 정도로 지저분해요. 한국 지하철은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아서 가기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민서가 가자고 하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하철역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으로 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열차를 포함해서 지하철역 안에 있는 시설들이 모두 최신식이었거든요. 태어나서 이렇게 깨끗한 지하철역은 처음이었고 한국에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 있죠. 지하철을 타서 주위를 둘러보니
양쪽 끝에 의자에는 분홍색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분홍색 자리는 앉지 않고 비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기는 비워놓는 거냐고 민서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민서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임산부를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운 좋게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의자에 앉는 순간, 어라? 싶었어요.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민서가 당황해하는 저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지하철 의자가 겨울에 따뜻해진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요금을 내면서 이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니. 한국 지하철에 계속 있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시간이 금세 흘러 민서네 집에 도착했어요. 민서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민서가 집 문을 열었는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넓은 거실에 방도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미국 아파트랑은 차원이 달랐거든요. 오죽하면 너무 놀라서 농담 삼아 여기서 숨바꼭질하면 절대 못 찾겠다고 하니까 민서가 웃으면서 못 찾으면 계속 숨어 있으라고 받아치더라고요. 기생충을 보고 한국에 관심이 생기면서 LG와 삼성도 한국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서네 집도 삼성과 LG 제품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이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답니다. 저는 한참을 민서네 집 구경에 정신 팔려 있는데 민서가 주방에 가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거 있죠? 뭘 만드는가 싶어서 민서한테 갔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끓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서는 예전에 약속했던 대로 정성껏 라면을 끓여줬어요. 면을 젓가락에 돌돌 말아 한 입 먹어봤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예상보다 매워서 콧물 쏟아지면서 먹었는데도 크림의 감칠맛이랑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적인 맛에 정신 못 차리고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는지 몰라요. 먹다 보니 어느새 냄비는 바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민서한테 이거 너무 맛있다면서 미국 갈 때 꼭 사간다고 말을 했죠. 한번 먹어보니 왜 마트에서 맨날 품절인지 단번에 이해가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저를 데리고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민서가 추천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민서 뒤를 따라갔죠. 근데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서는 저를 정형외과 병원에 저를 데려간 거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여행 중에 병원 갈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것도 하필 정형외과라니요. 저는 당황해서 민서를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왜 병원에 왔냐고 물어봤더니 민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민서는 예전부터 저랑 한국에 오면 꼭 정형외과 병원을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 있죠?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항상 뒷목을 잡고 아파했던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민서 말을 들으니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사실 전 치료비 낼 여유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5분 정도밖에 보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로 50만 원은 그냥 나와요. 거기에 1시간 정도 치료까지 받는다고 하면 100만 원은 우습죠. 뒷목이 아픈 건 꾸준히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병원을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결국 병원 밖에서 민서한테 사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민서는 자기를 믿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병원 비용은 자신이 내준다면서 꼭 한번 받아보면 안 되냐고 간절한 눈빛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민서가 진심으로 말하는 거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진료를 받기로 했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셔서 진료가 수월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받아보는 의료 서비스였죠. 꼼꼼하게 검사하시더니 제가 거북목 증후군이 심각한 단계라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게 새삼 실감이 났죠. 선생님은 도수 치료랑 물리 치료를 같이 받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그날은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답니다. 처음엔 낯설고 아팠는데 점점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신기할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치료가 끝나고 나오니까 기분도 상쾌했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민서가 갑자기 치료비를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기계를 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하는 건지 물어보니까 한국 병원에서는 이렇게 키오스크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결제를 하고 나서 영수증을 봤는데 진료만 받은 게 아니라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미국에서 받는 진료 비용만큼도 안 나온 거 있죠? 민서는 한국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이 적다고 설명해 줬어요. 계속 치료받을지는 제 선택이지만 기왕 한국에서 치료해서 완치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도수 치료는 증상 완화뿐 아니라 재발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치료사 선생님들이 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까지 알려준다니까 꾸준히 노력한다면 미국 돌아가서도 거북목 증상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더라고요. 민서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게 느껴져서 저는 치료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죠. 거기다가 미국과 비교도 안 되는 병원비를 보면서 한국에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목 건강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거북목을 치료하면서 한국에서 보낸 날들은 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민서가 곁에서 많이 도와줬죠. 어느 날은 민서가 한식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면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무슨 음식이냐고 물어보니 묵은지 김치찜이라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메뉴라 살짝 긴장됐지만 민서를 믿고 따라 들어갔죠. 자리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는데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메뉴판 사진에 있던 묵은지 김치찜은커녕 다른 반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그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반찬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시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민서에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한국에서는 메인 요리 하나만 주문해도 이런 반찬들은 서비스로 나오는 거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시킨 음식만 테이블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저는 반찬을 한 입씩 맛보면서 놀라고 있었는데 메인인 묵은지 김치찜이 나오더라고요. 밥 한 숟갈 뜨자마자 입안 가득 진한 감칠맛이 퍼졌어요. 국물의 깊은 맛과 묵은지의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밥이 술술 넘어갔죠. 민서도 군침을 삼키며 한 입씩 음식을 집어 먹었어요. 저희는 말없이 음식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어느새 식탁 위의 모든 음식들이 싹싹 비워졌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남기나 싶었달까요? 결국 둘 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서가 계산하러 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었으니 팁도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기념으로 민서가 사준다길래 뒤에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 영수증을 보니 팁이 따로 없는 거예요. 제가 팁을 안 줘도 되냐고 민서에게 물어보니 한국에는 팁 문화가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뉴판에 적힌 가격만 내면 된다고 했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음식점은 물론이고 어떤 곳에서도 팁을 바라지 않는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이런 문화는 처음 접해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놀란 건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은 민서가 플라스틱이랑 캔 같은 쓰레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궁금해서 몰래 민서 뒤를 쫓아갔죠. 잠시 후 민서는 플라스틱과 캔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다른 곳에 버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왜 쓰레기를 저렇게 버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궁금한 마음에 민서에게 왜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지에 대해 이유를 물었죠. 민서는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한다고 설명해줬어요. 플라스틱과 캔, 종이 같은 걸 종류대로 모아서 버리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환경까지 생각하는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적응하면서 거북목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한 달간 성실하게 치료받은 보람이 있었어요. 거북목이 정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잘 때도 목이 편해져서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전부터 당연하게 느껴지던 통증도 하나도 없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서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얘기했답니다. 민서 덕분에 정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고질병이 해결된 거니까요. 가족들도 제 모습을 보더니 대체 한국에서 뭘 했길래 거북목을 한 달 만에 해결했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죽하면 오빠는 저를 보면서 자기도 거북목을 고치러 한국에 가겠다고 했다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한국을 다녀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만 해도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꿈이 생겼답니다. 바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혹시 제가 한국에 가서 살게 된다면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